자, 오늘은 신텍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품사와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너희들이 어디 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귀한 시간 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이 권재윤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가 바로 신텍스예요. 그러니까 신텍스라는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써먹을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배우려고 앉아있는 부분. 그 신텍스라는 기본 개념을 모르고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한테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고,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신텍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다. 신텍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통사로 내는 구문론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수업의 특징상 모든 한글 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할 거고, 오늘은 저 신텍스 구문론이라는 게 통사로 구문론이라는 게 약간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여러 가지의 그 정의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간단한 정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정의는 의미 단위 간의 구조적인 규칙이에요. 첫 번째, 의미 단위. 이게 뭘까? 그게 어떠한 규칙으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신텍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핵심 뭐냐면 문법에서 써먹을 수 있다. 그 문법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어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지역적으로 한 단어, 한 빈칸 아니면 두 개의 단어가 맞는지 틀린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퍼즐 맞추기랑 똑같은 거죠. 퍼즐이라는 건 가장자리부터 맞추기 시작해야 마지막 한 피스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대충 이건 여기 있을 거야, 이건 여기 있을 거니까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이것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일단 너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퍼즐을 가장자리부터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법으로 너네 실제로 우리가 맞춰야 될 한 단어이지만 그 한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가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분석을 통한 정교한 해석이다. 보세요. 지금 밑에 나온 이 문장이 2017년도 수능에 2016년 11월에 나왔던 수능이죠. 33번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응용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어법 문제 하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영어를 배웠어요. 한국에서. 어쨌든 학원을 다니든 뭐 어쨌든 영어를 배워서 대학에 가야 돼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 되고, 수능에 나오는 문장들 중에 글쎄요. 어렵다만 어렵지만 사실은 비교적 평이한 문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모든 문장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정교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한 지문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큰 지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정교하게 해석할 것이냐.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읽는 거죠.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오케이. 해서 맞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수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신텍스, 아까 이야기했죠. 문법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신텍스가, 전체적으로 정교한 해석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한 문장 갖고 맛배기만 살짝 볼게요. 앞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다 끝마치게 됐을 땐 이런 문장들로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초 이론이 되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이런 곳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로렌스 토마스라는 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분노라든가 아니면 죄의식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의 유용성. 근데 그 부정적인 정서들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실제는 유용성이 있는데, 그 유용성이 어디에 있냐면 걔네들이 일종의 보장, 뭐에 대한 보장이냐, 진정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 안에 걔네들의 유용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대한 진정성이냐, 성향적인 정서, 뭐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존중과 같은
성향적인 정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보장의 일종을 제공하는 것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의 유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딱 보고 내가 생각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신텍스를 적용해서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자, 일단 신텍스를 접합해볼게요. 자, 원어스 토마스 일단 주어고요. 해서데스트 동사 대시 목적어요. 서데스트라는 것은 시사가 제한하다 많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하다. 명사절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있겠죠. 유틸리티가 주어요. 자, 수학 공식도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대괄호가 쳐졌더니 서고라도 상관은 없어요. 괄호가 쳐졌어요. 괄호를 닫으셔야죠. 하지만 수학 공식에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먼저 열린 괄호는 제일 나중에 닫아야 되는 거죠. 제일 나중에 열린 괄호를 제일 먼저 닫아줘야 되는 거죠. 소괄호끼리 묶여있는 것들을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괄호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신텍스는 그런 거예요. 영어에는 괄호가 쳐져 있지 않죠. 어떤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수학은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괄호나 다른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신텍스를 적용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기호들로 묶여있는 복잡한 문장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 신텍스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유틸리티가 주어요. 괄호가 열렸기 때문에 이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어디에서? 이 문장이 끝날 때. 그럼 동사를 찾아야겠죠? 자, 동사를 찾고자 하는 기나긴 여정에서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로 묶어줄게요. 이모션스는 센티멘트랑 동격이에요. 친절하게도 가로를 쳐줬죠, 이분은. 그죠? 흔치 않아요, 이렇게 가로를 쳐준 문장이. 아주 땡큐죠. 어쨌든, 이모션스는 센티멘트랑 동격이에요. like 전치사고요. 명사로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얘네들은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공유하는 애들이에요. 다 같이 묶여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 위치 형용사절이에요.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관계 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게 뭐냐? 센티멘트 또는 여기서는 이모션스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동격이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괄호가 열렸어. 이 괄호는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혔고, 이 괄호는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혔어요. 이 괄호가 또 열렸어. 어떤 괄호를 먼저 닫아야 될까? 이 괄호를 닫아야겠죠. 그쵸? 그럼 이 괄호를 어떻게 닫느냐? 동사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겠다. 대화는 부사예요. is 동사가 스위밍리드 부사. 위즈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닫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괄호가 하나 또 닫혔어요. 근데 하나가 또 열려요. 왜? 우리는 유틸리티의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투부정사가 나왔기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괄호가 열렸어요. 벨리브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주어가 또 나왔네요. 얘도 마찬가지. 괄호가 또 열리는 거예요. 얘는 대시 빠져있어요. 이 대시는 명사절로 마찬가지 목적어 역할을 하거든요. 빌리브라는 동사. 투부정사도 동사인가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빌리브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대시는 이 대시랑 같은 대시예요. 자, 그래서 대절이 또 나왔어요. 가로가 또 열렸어. 아니 지금 이 가로도 못 닫았는데 또 열렸어요. 자, 마이비 동사고요. 베로스까지 뭐 그냥 수어로 보호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사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베로스까지 해서 문장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without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도 명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without 전치사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다. 그렇죠? without 전치사 목적어 빠져도 되나요? 뒤에 보니까 문법 문제가 있네요. 라인은 동사고요. 라인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인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였어요.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문장이 완전해요. 여기서 위치가 여기까지 완전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위치라는 형용사예요. 아까 우리가 위진에서 묶었지만 실제로는 without에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관계대명사로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니까. 빠진 구석을 찾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는. 어쨌든, without의 전체 목적어가 빠졌는데 이 목적어가 결국엔 이모션스가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아까 우리가 찾고 있었던 길고 긴 여정, 끝나지 않았던 길고 긴 여정을 주어, 동사를 찾을 시간이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유틸리티의 동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y는 without 전체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돼요, 신텍스에서 당연히. 근데 전체사가 나왔어, 또 뒤에. 전치사부터 묶어줘야 되는데 대화는 의미상이 줄어요. 나중에 또 이것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 전치사의 목적은 프로바이딩인데 프로바이딩도 목적으로 필요해요. kind of guarantee, of authentic 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목적어라고 보셔야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 전체 또 나왔어요. 또 묶어줘요. 센티미터까지. 그 다음에 S 전체가 또 나왔어요. 묶어줄게요. 자, 다음 견도. 다음 견도 뭘 못 찾았어요? 유틸리라는 주어에 동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그러므로써 여기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어떤 괄호를 닫을 수 있는 거고 이 문장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정교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신텍스에 접근하는 신텍스적으로 문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여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복잡해요. 길고. 자, 잘 따라오세요. 로렌스 토마스라는 애는 시사했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대비하라고. 유용성이 있다고. 뭐의 유용성? 얘네들의 유용성이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용성이 있다. 이거죠. 없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필요하다. 어디에 있냐? 그것들이 이거를 제공하는 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틀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유용성. 뭐의 유용성이냐면 뒤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분노나 아니면 뭐 죄의식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의 유용성. 그것들이 이러한 종류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추가로 형용사들이라고 들어가요. 실제로 형용사들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 유용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거든요. 부정적인 정서가 유용하대. 근데 그 부정적인 정서가 어떤 정서냐면, 겉보기에는 일견, 우리가 그것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을만한 형용사고가 되겠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감정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일견 있어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유용성이 있다. 어디에 있냐? 그것들이 일종의 보장을 제공한다. 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보장. 뭐에 대한 진정성이야? 사랑과 존중과 같은 성향적 정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한국말로 다 풀어줬어요. 정교하게 해석했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유용성. 나쁜 거의 유용성? 근데 그 나쁜 게 나쁘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시민이라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죠? 신텍스를 처음 배울 때 부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뉘앙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그것들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겉보기에 있는 나쁜 감정들도 그죠? 나쁜 감정들도 유용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유용성이 있어. 어디에? 걔네들이 사랑과 존중 같은 그런 감정들의 진정성 무슨 말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빠 보이지? 없어도 될 것 같지? 근데 얘네들이 막상 나쁜 일이 닥쳐봐야 진짜 좋은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집 나가봐야 집에 고마움을 한다. 뭐 이런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쭉 읽는 거죠. 한 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분석하세요. 이렇게. 신텍스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했어요. 정교하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말로 그죠? 다시 한국말로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간단하게 그럼 그렇게 이거 뭐 속담에서 보면 이런 얘기구나. 뭐 이런 우리가 평소 때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이미 이 문제를 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문장이 무엇이며 뒤에 나온 문장은 뭐가 될 것이며 예를 들면 이 문장 안에 빈칸이 있다면 그 빈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 대한 정교한 해석이 3점짜리 한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신텍스예요.
처음에는 문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단순한 문법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문법 아니야. 문법은 전체적인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세부 규칙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규칙을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든 뒤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장을 분석해서 정교하게 해석해서 실제적인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신텍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 알겠죠? 여기 나오는 것들 다 하나하나의 이론들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의 챕터들을 가질 만한 각각의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주어, 동사, 품사, 형식 이 기본적인 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품사와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품사와 형식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품사와 형식에 기반해서 의미의 단위와 구조에 기반해서 즉 신텍스에 기반해서 모든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